진짜 미친 치트키인 게 4, 5일 동안 제가 체중이 늘어나고 그 뒤로 계속 정체됐던 거 보이죠? 근데 이거 하자마자 바로 체중이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띵키토 김윤겸입니다. 원래 저번 주에 이전에 공지했던 2주 만에 7.2kg를 뺐던 다이어트 치트키를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위고비 컨텐츠를 하느라고 한 주가 늦춰졌죠. 그래서 두 번째 치트키가 뭐냐면 바로 수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뭐 칼로리 체크하고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잠은 제대로 안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살이 빠지는 시간은 잠잘 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의 질, 수면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식단 잘하고 단식 잘하고 운동 잘해도 살이 안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엄청 단기간에 살을 뺐는데 거의 대부분 날마다 체중이 계속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체중이 수직 상승해서 높아진 체중을 며칠간 유지했던 기간이 있어요. 한 4, 5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다 똑같이 했습니다. 식단도 똑같이 하고 단식도 똑같이 하고 운동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못 지켰던 게 수면이었습니다. 수면을 제대로 못 잔 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체중이 1에서 2kg가 그냥 수직으로 증가했고요. 그 이후로 3, 4일 동안도 높아진 체중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엄청 자주 얘기했던 거긴 한데 직접 제가 체감을 하니까 다시 한번 수면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4, 5일 동안 체중 증가, 체중 정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온갖 증상에 다 시달렸습니다. 일단 제가 다이어트 하는 동안 간헐적 단식 그리고 저탄수를 하면 식욕이 안정화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방대사가 활성화돼서 체지방을 에너지로 충분히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입장에서 에너지가 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식욕도 자연스레 통제가 되는 건데 잠을 못 자니까 확실히 식욕 호르몬이 날뛰는 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식욕을 결정하는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렐린이고 하나는 렙틴입니다. 그렐린은 여러분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고요. 렙틴은 여러분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잠을 못 자면 그렐린 수치는 높아져서 배는 엄청 고파지고 렙틴 수치는 떨어져서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게 됩니다. 결국에 과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다이어트 중인데. 근데 저도 체중이 증가하고 정체됐던 4, 5일 동안 이 증상을 그대로 체감했어요. 다른 기간 동안 다이어트가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이 기간 동안만 다이어트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잠을 못 자면 엄청나게 붓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몸이 회복을 못하니까 대사가 안 되고요. 대사가 안 되니까 림프나 수분이 정체가 됩니다. 순환이 잘 돼야지 대사가 잘 되는 건데 그게 막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붓기와 동시에 살이 안 빠지고 체중 증가도 있고 심지어 소화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고충이 겹쳤던 게 잠을 못 자니까 소화가 안 돼서 배는 더부룩한데 이상하게 배는 계속 고픈 상태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또 먹으니까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4, 5일 동안 잠을 못 잤던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업무 과다고요. 하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거의 11시, 12시가 되고 씻고 출근할 준비하니까 1시가 넘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까지 많이 받으니까 잠에 드는 즉 입면도 잘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문제가 제 스케줄은 6시 반에 시작됩니다. 1시가 넘어서 자는데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하루에 4, 5시간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는 거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근데 뭐 저처럼 일이 너무 많다거나 진짜 불가피한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떼낼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그 요인을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저 또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수면을 8시간 이상 잘 수 없는 제한된 환경에서 최대한 수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깊게 고민했습니다.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몸에다 직접 실험하면서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검증해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제가 영상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해드릴 텐데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서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려면 4가지 요소를 전부 다 챙겨야 돼요. 첫 번째는 잠에 드는 시간, 입면이고요. 두 번째는 수면의 총량, 즉 수면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과 깊이예요. 네 번째는 기상피로도입니다. 이렇게 수면을 구성하는 요소가 4가지나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완벽한 수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유일하게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 수면인데 회복을 잘 못하게 되고 회복을 못하면 대사가 안 돼서 살이 안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4개를 단계별로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시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면이에요. 저한테 댓글로 많은 분들이 누워도 잠이 안 온다고 하는 고민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해결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잠에 잘 들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건 스트레스예요. 근데 스트레스는 요인을 없앨 수 없으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입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핸드폰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상 자는 시간 빼고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도 누워서 인스타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핸드폰
화면에서는 블루라이트, 즉 청색광이 나오는데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각성시켜요. 각성되면 당연히 잠을 잘 수가 없겠죠. 뿐만이 아니라 그때 소비하는 콘텐츠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뇌는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을 떼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핸드폰은 엄청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핸드폰을 봉인해버리는 거였어요. 저희 집에는 핸드폰을 넣고 잠궈버릴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이 몰입의 방이라는 제품인데 여기다가 핸드폰을 넣고 뚜껑을 닫고 타이머를 설정하면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잠들기 1시간 정도 전부터 핸드폰을 통 안에 넣고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뇌를 각성시키는 것들이 없어지고 입면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을 통에 넣기 전부터도 잠에 잘 들 수 있는 환경을 세팅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화면에서 블루라이트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걔가 지금처럼 이런 백열등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귀가하자마자 바로 백열등 다 끄고 적색광만 켜놓고 살았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잠이 솔솔 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수 샤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에 들기 좋은 신체 환경을 세팅하려면 우리 체내의 심부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다들 체온이 높아야지 잠이 잘 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약간 낮아야 잠이 잘 들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냥 에어컨 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샤워하는 동안엔 체온이 높아지지만 샤워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체온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약간 몸이 찬 상태로 누우니까 입면이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꼭 섭취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마그네슘과 L테아닌이 있는데 이 마그네슘은 우리 뇌에서 나오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합성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L테아닌은 실제로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인정받은 성분이고요. 특히나 커피 많이 드셔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커피 부작용을 줄여주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먹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잠이 드는 입면 시간을 줄였으면 그 다음 신경 써야 될 거는 수면의 총량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평균적으로 한 6시간에서 7시간 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8시간 이상, 보통 평균적으로 8.5시간을 자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8.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부족한 시간만큼 수면 부채, 즉 빚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7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면 약 1.5시간의 수면 부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수면 부채는 다른 날 8.5시간 플러스 알파로 자야 그 부채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수면 부채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한동안 적어도 2, 3주 동안은 10시간 이상의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그 부채를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그걸 실험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평소에 5시간에서 7시간 자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딱 10시간 동안 외부 활동하면서 햇빛을 보게 하고요. 나머지 14시간 동안은 암실에 가둬놨다고 해요. 핸드폰도 다 뺐고. 그러면 그 1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잠자는 것밖에 없겠죠. 이 실험의 참가자들은 평소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만 자면서도 수면이 충분하다고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잘 필요 없다라고 응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4시간 동안 암실에 가둬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2, 3주 동안은 최소 12시간에서 13시간을 잤다고 해요. 이미 뭐 6시간 자도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막상 잘 수 있는 환경을 주니까 그냥 푹 12시간, 3시간씩 그냥 2, 3주를 내리 자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했던 게 한 3주 정도가 지나니까 참가자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 8.5시간으로 수렴했다고 합니다. 암실에 14시간을 가둬놓고 더 잘 수 있는 환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8.5시간이 지나면 다들 깨어났다고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수면의 총량이 하루에 8.5시간 정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성분들은 수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 중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있어요. 에스트로겐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은 되게 특이한 게 난소 안에 있는 여포에서 생산되는 여성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장 위에 있는 부신, 그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모두 프로게스테론을 둘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니까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성들은 부신이 남자보다 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 부신은 여러분의 에너지 레벨과 피로도를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신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회복이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8.5시간 이상으로 주무시는 게 다이어트에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수면 시간을 어떻게 늘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는 걸 선택을 하더라고요. 왜냐? 일찍 잘 자신이 없으니까. 모든 인간들은 똑같은 일주기성 패턴을 갖고 있어요. 아침에는 눈을 떠야 되고요. 밤에는 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6시가 되면은 몸에서 이제 코르티졸 레벨이 올라가면서 각성되고
되고 잠에서 깨게 되죠. 근데 이 6시 이후에 더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는 거는 뇌의 코티졸이 높은 각성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회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각성이 아니라 이완되고 깊이 잠들어야 회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진짜 수면의 시간을 제대로 늘리고 싶으면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면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살을 진짜 빨리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10시에 잡니다. 그래서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 편이고요. 만약에 야근이 너무 심해서 못 잔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12시 전에 자려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체중 정체 구간 4, 5일 동안 그러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감량 욕구가 더 불타오르고 나서부터는 어떻게든 일찍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다음날에 1, 2kg가 날아가면서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죠.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이에요. 수면은 우리가 긴 시간을 자더라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깬다면 회복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면 질을 높이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물론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사람이라면 코티졸 높고 자더라도 뇌가 여전히 각성돼 있기 때문에 수면 질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요인을 없앨 수 없다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은 연구 결과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을 2가지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뇌파를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저처럼 활동할 때랑 잠들어 있을 때랑 다른 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들 때 나오는 뇌파를 극대화시키고 활동할 때 나오는 뇌파를 낮춰주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뇌파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바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알파파를 검색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면 잠이 잘 온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소리를 이용한 솔루션이 조금 더 발전한 어플이 있더라고요. 바로 미라클 나이틀리라는 어플인데, 이 어플은 입면하기 쉽도록 뇌파를 컨트롤도 해주고요. 수면 패턴에 맞는 뇌파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소리를 자는 동안 계속해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수면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얕은 잠을 의미하는 렘 수면과 깊은 잠을 의미하는 비렘 수면을 매번 번갈아 가면서 수면을 하게 됩니다. 아마 렘 수면에 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렘 수면이 REM을 그대로 영어로 읽은 거예요. 이가 뭐냐면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눈알이 빨리 돌아가는 수면 상태라는 뜻입니다. 잠을 깊이 안 자는 상태가 렘 수면이겠죠. 그래서 인간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면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자연스럽고 비렘 수면에서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뇌파를 교정해주는 어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유료라 가지고 1년에 한 34,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수면 양을 못 채우더라도 질이 좋아지니까 몸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는 분들은 이 어플도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되게 좋은 게 여러분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뇌파를 추천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좀 피곤하다거나 우울하다거나 각성돼 있다거나 할 때마다 다른 뇌파를 틀어주고요.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봤는지 책을 읽었는지 음주를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뇌파를 조정해 주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제가 수면 질을 높였던 치트키는 바로 어싱입니다. 아마 어싱에 대해서 이미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맨발 걷기로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요즘에 서점에 가면은 건강 도서 코너에 이 맨발 걷기에 관한 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혹은 밖에 나가서 제가 공원을 가면 맨발로 걸어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몸에 좋다는 거는 저도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수면 질을 높이는 방법을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게 맨발 걷기가 수면 질에도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조금만 찾아보면은 종교처럼 떠받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맨발 걷기에 관련된 카페도 있고, 혹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 대한 반박 댓글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효과를 체감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효과 중엔 좀 믿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암투병을 하다가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암이 싹 나았다는 사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대사증후군도 나았다는 사람, 자가면역 질환처럼 고치기 힘든 병들도 맨발 걷기로 나았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간증하는 사람이 많으면 무언가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이 원리가 과학적으로 말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진짜 검증된 건지 모르겠지만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노화를 겪거나 건강을 잃는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이 활성산소는 쉽게 말하면 어떤 분자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물질은 이 전자가 균형 잡혀 있어야 안정적인 상태가 돼요. 근데 이 활성산소는 전자가 하나 없으니까 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다른 곳에서 최대한 빨리 전자를 뺏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건강한 세포에서 전자를 하나씩 뺏어옵니다. 그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산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항산화제가 있죠. 이 항산화제의 원리도 결국에는 산화를 막는다는 건데, 그 원리가 활성산소한테 전자를 하나 주어서 얘를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산화된 것을 다시 되돌려 놓는다,
즉 환원시킨다. 그래서 생리학에서는 이걸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싱과 맨발 걷기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산화 환원 반응을 그대로 따르고 있더라고요. 결국에 어싱은 맨발로 땅에 접촉을 하는 건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직접 발을 대는 그 흙, 즉 땅에는 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유전자라고 표현하는데 전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몸에 만약에 활성산소가 많다면 전자가 부족한 상태겠죠. 그래서 맨발을 땅에 접촉을 하면 이 땅에 있는 전자가 몸을 타고 흘러 들어와서 활성산소에다가 전자를 공급해준다는 게 어싱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줄어드니까 체내 스트레스 반응도 굉장히 떨어지고 활성산소 때문에 있었던 염증도 줄어들고 혹은 다른 질병도 개선이 된다는 거겠죠. 뿐만이 아니라 그 덕분에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어서 수면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실제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우리 몸의 전위나 전압을 측정한 결과랑 땅에다가 맨발을 접촉한 상태에서 우리 몸의 전위와 전압을 측정하면 수치가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숫자의 경우에는 빵이 나와요.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전기적으로 땅과 몸이 이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치도 실제로 보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몇 가지 연구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접지, 즉 맨발을 땅에 대자마자 코르티솔 수치가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연구도 있었고요. 이런 어싱을 일정 기간 하고 나서 염증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진 연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생각을 해보다가 다른 과학자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과학자분들 의견 또한 이런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전자가 부족한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과학적으로 맞다. 하지만 실제로 땅의 전자가 우리 육체로 전달되는 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신반의를 하다가 이럴 때는 그냥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최고지 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어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저는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를 산책시킬 겸해서 공원에 가는데 공원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산책을 해봤어요. 거기 흙길이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자기 전에 30-40분 정도 어싱을 진행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걸 느꼈어요. 입면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혹은 똑같은 시간을 자도 수면의 질이 더 좋고 깊이 잔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조금 더 막 찾아봤더니 침대에 어싱 효과가 있는 매트를 깔고 자면은 자는 동안, 즉 7-8시간 동안 어싱 효과를 계속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이런 거 다 실험해보는 스타일이라 실제로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이게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수면의 질이 개선된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돈을 주고 어싱 매트까지 살 필요는 없겠지만 맨발 걷기 정도는 한번 실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야 뭐 기저질환이나 뭐 질병이 없으니까 병이 나았다는 말은 드릴 수가 없지만 확실하게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몸 컨디션이 좋아진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면에 중요한 건 기상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얕은 잠, 즉 렘수면과 깊은 잠, 비렘수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수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날 때 굉장히 찌뿌둥하고 피로가 안 풀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거는 이 사이클 중에 비렘수면일 때 이 기상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렘수면일 때 기상을 한다면 일어나는 게 훨씬 개운했을 겁니다. 그래서 렘, 비렘수면의 패턴을 기상시간에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또한 아까 설명했던 나이틀리라는 어플에서 이런 패턴도 조정을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기상하기 30분 전부터 렘수면, 즉 얕은 수면에 돌입할 수 있는 음성을 틀어줘서 뇌파를 좀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나이틀리라는 어플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기상할 때 피로도가 현저히 줄어든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엔 정말 머리가 막 지끈지끈할 정도로 피로감을 많이 느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는 4요소, 입면, 수면 시간, 수면의 질, 그리고 기상, 이 4가지를 다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 가능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은 꼭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살 빠지는 시간은 잠잘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다이어트가 무조건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수면에 관한 Q&A, 질문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앞에 영상 내용에서 좀 부족하다 느꼈던 부분은 이 부분에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5시간만 자면 깬다. 나는 오래 잘 수 있는 시간은 확보되어 있는데 대여섯 시간 자면은 더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다.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졸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코르티졸 수치는 점점 내려가고 잠에 들게 하는 멜라토닌 수치는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이 코르티졸이 계속 높아져 있으니까 멜라토닌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서 수면의 깊이가 줄어드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 몸에 있는 일주기성 리듬의 패턴이 무너진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아침에 코르티졸 수치가 높아져서 각성하고 이제 밤이 되면은 점점 내려가서 멜라토닌이 나오게 세팅돼 있다고 설명했었죠. 근데 이게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느려질수록 코르티졸이 높아지는 그 수치도 점점 뒤로 밀립니다. 뭐 예를 들면 원래는 새벽 6시에 코르티졸이 높아져서 잠이 깨야 되는데
높은데 얘가 새벽 4시에 높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상해야 될 타이밍이 몸에 잘못 세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외국 가서 시차 적응할 때 느끼는 그 상황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생활 패턴으로 어긋나져 있다는 거겠죠. 이거는 잠자는 시간을 교정해서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0시간을 자도 피곤하다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면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빚이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장기간 자서 빨리빨리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이 다 갚아지고 나면 아마 8시간 정도로 수면 시간이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로도도 전부 다 없어질 거예요. 잠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코르티졸이 높거나 아니면 커피를 많이 드시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 커피가 결국에는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잠에 못 들게 하는데 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반감기가 한 6시간 정도 돼요. 반감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카페인을 100ml 섭취했다. 그러면 6시간이 지나야 절반인 50ml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내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으면 밤 9시에 아메리카노 반 잔을 먹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섭취는 최대한 12시 이전에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수면 패턴, 즉 비렘 수면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한 1시간 반 정도 돼요. 그래서 비렘 수면이 딱 끝나고 렘 수면에 돌입할 때 기상을 하면 되게 개운한 느낌이 들고 일어날 때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러면 나 그냥 1시간 반만 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상할 때는 좀 개운한 걸 느낄 수 있으나 우리 몸은 1시간 반의 패턴을 여러 번 돌아야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의 질이 한 사이클은 충분할 수 있어도 대여섯 사이클을 돌아야 하는 우리 몸의 특성상 회복의 총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면이 부족한 부작용을 전부 다 겪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질문은 코골이가 심한데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코골이는 수면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이 코골이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코 안쪽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양쪽 점막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 코고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붙었다는 거는 이 기도가 일시적으로 막혔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산소가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산소가 못 들어가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당연히 뇌를 회복할 환경도 안 되고 깊이 잠들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코를 고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많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수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되게 부담이 되니까 의료적으로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양압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양압기가 강제적으로 산소를 넣어줘가지고 코골이를 방지하고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기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기만 해도 코골이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쿠팡에서 5-6천 원이면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코골이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면에 관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치트키를 알려드린 것 같은데 조금 길지만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라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수면의 질 높이는 방법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한번 시도해서 다이어트 더 빠르게 감량해서 멋진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치트키 영상 중에 그 다음 치트키가 진짜 핵심입니다. 조금 예고를 하자면 첫 번째는 세포 기능을 극대화해서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 즉 대사량을 개선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뇌를 컨트롤해서 식욕을 조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대사량이 높아지고 식욕이 통제돼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너무 수월해졌고 그동안 중독됐던 가공식품들을 끊어내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걸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감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텐데 제가 영상 조금만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2주 정도 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